그 다음에 281페이지 과세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과세가 세금 내는 거라 그랬죠.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교재는 281페이지 밑에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외우지는 않아요. 근데 왜 안 외우냐면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날짜를 자주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걸 2등분을 해요. 그래서 1기하고 2기. 그러면 2등분 하면은 6개월씩이죠. 그거를 또 2등분을 해요.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 예정, 2기 확정. 요렇게 1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1기 예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2달을 4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총 4번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이니까 4월 25, 6월 30이니까 7월 25, 9월 30이니까 10월 25, 12월 31일이니까 1월 25일까지 이렇게 총 4번 신고하는데 거기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물건을 사고 팔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날짜에 맞춰서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뭐도 하셔야 돼요? 납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격리 파트에 취업하시면 7월 25일 이전에 휴가 가면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날고 뭐 해도 어쨌든 신고는 끝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격리 파트 직원들은 7월 25일 이후에. 근데 아마 앞으로 이제 여름 휴가도 바뀔 거라고 해요. 지금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갔는데 이제 휴가를 뭐 3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하고 니 쓰고 싶을 때 써.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 나눠서 쓰든 합쳐서 쓰든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집중되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계속 이어는 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나눠보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하는 거예요? 4번. 그 다음에 281페이지 위에 박스 보시면 거기 2번에 간이과세자라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간이과세자는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요분들은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한 번.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해요. 그 다음에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큰 회사일까요? 작은 회사일까요? 큰 회사겠죠. 그러니까 큰 회사니까 세금 낼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내라. 왜냐면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형제라고 해봤자 저하고 동생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둘이서 지금 여행계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 여행계. 그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왜 모으고 있냐면은 앞으로 부모님 관련돼서 돈 나갈 거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럼 이제 뭔가 써야 되는데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은 한 번에 내면 낼 게 너무 많으니까 4번에 나누어서 신고도 하고 모두 해라. 납부도 해라. 개인은 법인보다는 적으니까 1년에 몇 번만 하자? 2번만. 간이과세자는 가장 작은 형태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도 내야 될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폐업하는 경우도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업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 4번에 뭐 하는 경우가 있죠? 폐업하는 경우. 시험은 폐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 개시를 했는데 오늘 사업 개시를 했어요. 9월 며칠이요? 27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9월 며칠까지요? 30일까지예요. 근데 이분은 몇 월 며칠 날 시작했죠? 그러면 이분은 7월 1일부터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9월 27일부터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만. 왜냐면 내가 그전에는 사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낼 세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요때까지 하는 거예요. 10월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근데 문제는 폐업입니다. 우리 폐업 왜 하죠?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요즘에 그 중고,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분들 있죠. 예, 거의 그쪽에도 이제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사기꾼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대요. 예. 망해도 참고로 망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막 안에 막 내부 막 이쁘게 꾸며 놓잖아요. 나갈 때는 원상복귀 시켜놓고 나가야 돼요. 다 철거해야 되고. 그래도 철거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기꾼들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기꾼들이 나타났냐면은 얼마 주면 해주겠다. 그 돈을 줬는데 미리 주면 안 돼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소근소근 이제 또 악마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미리 주면 얼마 깎아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만 받고 일부 하다가 돈 더 달라 그래갖고 돈 안 주면 막 철거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철거 현장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요. 힘들어갖고 그만두는 사람한테 가서도 사기를 치니.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할 때 처음에 다 주면 안 되고 구두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뭐 돈 없이 밥 먹자 이런 건 구두로 하겠죠. 설마 뭐 밥 먹자를 뭐 계약서를 쓰진 않을 거고.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조건 뭘 쓰셔야 돼요? 계약서 확실하게 쓰고. 구두로 한다 그러면 그런 데랑은 하지 말고. 근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런 데가 또 싸요, 또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또 혹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폐업을 이날할 수도 있겠죠. 9월 27일이 아니고 만약에 8월 27일 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끝나는 날까지만 하면 되겠죠. 9월 30일까지 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이게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느냐? 9월 25일까지. 왜냐면 폐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월 달에 폐업했어. 그러면 8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 납부는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그래서 망했을 때에는 다음 달 25일, 나머지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4월 25, 7월 25, 10월 25, 내년 1월 25일 이렇게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이 별표 3개는 어려운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3개 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잘 나오거나 아니면 내용이 어렵거나. 얘는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같이 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되시면 나라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서울시장님이 되시면 나라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가면 사업장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세금 많이 내요, 조금 내요? 많이 내요. 거기에다 요즘 집값도 올랐잖아요. 그럼 집값 올랐으니까 집 사고 팔 때마다 취득세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도 내고. 그럼 그 중에 일부는 누가 갖고 가요? 서울시에서 갖고 가요. 일부는 국가가 갖고 가긴 하지만, 국가가 더 많이 갖고 가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일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가 말을 열심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국가에서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하고 강남시장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붙었냐면 그 한전부지 있죠. 한전부지를 현대가 살 때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 한 몇천억 된대요. 근데 이거를
강남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강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장은 어쨌든 강남도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이 얘기하고 욕을 엄청 드셨는데, 강남시장이 그럼 나 서울시 안 할래, 강남시로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드셨어요. 쓸데없는 얘기 했다가. 근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사업장 많잖아요. 땅값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강남에서 벌어들이는 세금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참고로 세무서가 2개 있어요. 서초세무서 있고 강남세무서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구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인데, 강남 관련된 세무서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어야 될 세금도 많고 일해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세무서가 2개예요. 그만큼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원칙이라고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차렸어요. 이 음식점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욕심 안 부리고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욕심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2개, 2개를 3개 이런 식으로 늘리죠. 예. 근데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개의 매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3개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3개 다 신고하려고 하니까 불편해. 이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한테 요구를 했죠. 뭐 좋은 것 좀 만들어줘. 그래서 나온 게 거기 아래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예요. 거기 280, 거기 밑에 있죠? 282페이지 거기 밑에 박스 위쪽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줬냐면은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납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은 신고를 또 따로따로 해야 돼. 이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요구했죠. 그랬더니 국가에서 또 만들어줬어요. 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 그래서 나온 게,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하게 해줄게. 그 대신 납부는 어디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근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이게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시험하고 관련은 없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ERP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ERP를 뭐라 그러냐면 한글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그래서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ERP 제대로 쓰는 회사 많지 않아요. 어떤 의도였냐면 이거였어요.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모든 회사가 직원들이 다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그만둘 수 있는데 싸우고 그만두거나 안 좋게 그만두는 경우들도 실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죠. 맞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그러면 프로그램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보자.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만 보고도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뭐가 몇 개 있구나, 월급을 얼마 정도 주구나, 이런 거를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넣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요거예요. ERP 프로그램. 그래서 ERP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근데 이거를 왜 제대로 못 쓰냐면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담당도 했다 포기했었는데 회사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가는 데는 여기죠. 중소기업은 현재 거의 모든 회사가 거기에 있는 직원 수가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 여기 직원이 현재 10명이래. 그러면 이 회사는 10명만 있으면 굴러갈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명이 돼도 안 돼요. 그래 한 명이 놀아. 9명이 돼도 안 돼요. 그러면 한 명분을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딱 최소치에 딱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아닌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입력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채용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면은 기존에 했었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일했었던 사람은 거기에다가 뭔가 업무를 추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추가하래. 예.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죠. 왜냐면 위에서는 하라고 날리고 밑에서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고 가운데 항상 가운데 낀 사람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쓰는 것만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 가보시면 우리 회사는 ERP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요 쓰는 것만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회계 프로그램. 네, 그건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공부 배우면 ERP 자격증도 있긴 있어요. 거기에서 회계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예 낮은 급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한다고요? 한 군데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건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한 부만 발행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체가 10개야. 그래도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면 하나만 줘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요. 한 군데에서. 근데 대부분 이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사 이런 데 격리 직원들도 뽑잖아요. 왜냐면 따로따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몇 분만 발행해 준다고요? 한 분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82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좀 봐주세요. 그거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시험 때. 우리 사업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뭐요? 임대업. 매매는 뭔지 아시죠? 사고 파는 거. 임대는요? 빌려주는 거.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거기 보시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실 있는 데에다가 뭐 내면 된다? 세금 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거기 밑줄만 치시면 돼요. 교재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나중에 회사 알아보실 때 부동산 관련된 회사는 가지 마세요. 왜냐면 부동산 관련된 데 가서 하셔도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데 가서 일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해도 그 당일날 두 발을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부동산 관련된 회사 가셔도 돼요. 왜냐면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회사는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사기를 안 치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박미선 씨 아시죠? 박미선 씨라고 개그맨 있어요. 그분 남편분이 저기 뭐지 사기당했었대잖아요. 박미선 씨가 사기당했다 그랬나? 부동산 관련돼서. 그래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부동산 사시라고. 그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고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제 부동산 구경을 갔대요. 근데 여기 막 개발되고 막 좋은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래갖고 좋은가 보다 그래갖고 샀어요. 산 다음에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에 내 땅 잘 있나 보러 갔는데 땅이 없어졌더래요. 왜냐면 물 들어오면 없어지는 땅을 산 거예요. 물 빠지면 밟을 수 있고. 결론은 사기 당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로 좋으면 지들끼리 알지 남한테 소개 안 해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진짜 좋은 게 있어. 이거 타면 100% 올라.
옆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할걸요? 조용히 나 혼자 뭐해요? 그거 열심히 사고 있지. 근데 혼자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진짜 확률이 높아. 그러면 진짜 친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알려주지 않겠죠. 맞죠?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우리 부동산 사고 파는 건 주로 사무실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뭐 내란 얘기냐면, 신고해라. 사무실이 있는 장소에다가 세금 신고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왜 세금 신고가 중요하냐면은, 솔직히 우린 안 중요해요. 우린 어차피 세금을 여기다 내든 저기다 내든 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해요. 만약에 인천하고 부천하고 경계선에 있는 집이야. 그러면 이거 인천 거냐 부천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인천 거면은 인천이 세금 가져가는 거고, 부천 거면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부천이. 그래서 이런 거 막 경계선에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관련돼서 막 법도 막 제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좀 오래된 얘기는 한데, PD수첩에서 예전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수원이었는데 집 바로 앞에, 그러니까 찾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길 못 가요. 왜냐면 찾길 하나 건너면 용인시야. 나는 수원시야. 그게 안 된대요. 법적으로 시가 다르면 아무리 가까운데 학교가 있어도 못 다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1시간인가? 1시간 오바고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학교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30분을 애들이 막 걸어서 다닌다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법을 제정을 해서 해결을 하나씩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예요. 법이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쫓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비트코인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세금 거두려고 작업 중이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돈 벌 사람들은 이미 다 벌었어요. 그분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억울해요? 전에 있던 사람은 벌었어도 안 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법으로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항상 법이 늦어요. 근데 늦는 이유는 하나예요.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가 될 거냐 내가 될 거냐. 그래서 그것만 빨리 해결되면 또 일하시겠죠, 조금씩.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다 세금 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만약에 사무실은 인천에 있고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금 내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인천에다 내든 경기도에다 내든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맨날 싸우겠죠. 왜냐면 내가 100원이라도 더 갖고 가야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 있어요. 직매장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사업자 맞아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장 아니다. 무슨 뜻인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직매장의 뜻이 뭐예요? 직매장이 뭐냐면 직접 물건 파는 매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천에 공장들 많잖아요. 그러면 공장 이렇게 남동공단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직매장이라고 쓰여 있는 데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든 걸 직접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직매장들이 대부분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통이 짧아지잖아요. 이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죠?
비싸지죠. 그래서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농민들이 이거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논밭을 막 갈아엎고 있죠. 왜냐면 막 가격이 막 얼마래.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얼마인 거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사이에서 이제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을 때에는 가격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뭐 돼지고기 값 떨어졌대.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무슨 값 올랐대. 오른 건 차이가 있는데 희한한 게 떨어진 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사보면. 저도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장을 자주 보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격들은 조금 아는데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TV에서 막 떨어졌다라고 난리친 다음에 가보면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올랐다라 그랬을 때는 올랐네라고 피부로 느낄 정도.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매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이거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가 있으면 돈 주고 받으면 국가에서는 뭐를 걷어야 되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에서는 사고 팔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관만 하기 때문에 사고 판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낼 필요도 없다. 세금 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왜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고 팔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을 먼저 적어드리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그러면 임시사업장이 무엇이냐? 요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시사업장의 대표적인 건 이거야는 거예요. 박람회. 우리 무슨 박람회 막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뭐 팩 관련된 박람회도 있고 결혼 박람회도 있고 유아 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저는 다녀본 박람회는 총 2가지밖에 없어요. 결혼 박람회하고 유아 관련된 거, 어린이 관련된 거는 다녀봤는데 결혼 박람회는 가지 마십시오. 결혼 박람회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제가 가본 결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스드메 연결만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가서 정보를 얻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스드메 하라고만 계속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박람회가 아니네. 그래서 한 군데 대충 얘기하는 식으로 보고 그냥 나왔었는데 그때 63빌딩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좀 크게. 그래서 괜찮을래나? 그 와이프하고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는 스드메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스드메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데 그것만 해도 한 700에서 1000 정도 일단 늘어요. 결혼 그게. 왜냐면 일단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 찍는 것도 비싸고 그 다음에 드레스도 일반 드레스가 아니고 좀 고급 드레스 입기는 하는 건데 어쨌든 비싸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시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갖고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 박람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스드메 하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스드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스드메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길어요, 짧아요? 대부분 짧아요. 막 짧은 건 하루, 길으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해야지 막 몇 년씩 하는 박람회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박람회에서 물건 사고 팝니다. 계약도 하고 거래도 하고 뭐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자리에서 주고받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고 팔고 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걷어야 된다고요? 세금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짧아. 그렇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게 사업장으로 인정하면 사업자 등록증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람회 끝나면 사업자 등록증 또 폐업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며칠 때문에 아니면 짧은 기간 때문에 복잡해지잖아요. 서류들이.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찾아낸 게 기존 사업장에다가 뭐 해라? 포함해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박람회 가갖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인천에서 박람회 한다 그래서 가갖고 카드 결제했는데 카드 결제된 거에는 서울이 나오거나 경기도가 나오거나 부산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원래 사업장 걸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우리 그런 건 잘 안 보긴 하죠. 그냥 얼마냐를 주로 보지 주소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 거에다가 뭐 해라? 포함해라. 왜냐면 짧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하다가 기존 거에 포함해서도 세금은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저기로 오세요. 28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뭐 하나만 좀 적을게요. 28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이거 2장짜리에 있으니까 2장짜리에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면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에 필요한 겁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고 그 다음 것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하고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여, 세. 이렇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몇 페이지 잠깐 표시냐면은요, 쭉 넘어갈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서 교재 어디 갔냐? 42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실무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안 외워요. 근데 왜 안 외우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거기 423페이지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진한 글씨 테두리 보이세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왜 안 외우냐면은요, 실무에서는 칸이랑 칸을 다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물어봐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종류.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양식에 두꺼운 글씨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중요하냐면 진짜 빨리 발행을 해줘야 돼. 네.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럴 때는 요 4개만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도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다시 285페이지로 오세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는 뭐냐면 꼭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핸드폰 개통할 때 핸드폰 대리점 가시면 거기에서 직원분이 마지막에 그 서류 갖고 오잖아요. 서류 갖고 오면서 형광펜으로 찍찍찍찍 그어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는 꼭 쓰시라고. 그러면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기 빈칸인데 요거 써요 말아요? 그러면 안 써도 된대. 그러면 그게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쓴 다음에 줬는데 여기 빠지셨네요 하고 주면은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작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는 요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등록번호 똑같죠. 맞죠? 근데 공급하는 자가 더 많죠. 왜 그러냐면 공급하는 자가 우리 회사예요.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직원들이. 알죠? 맞죠?
그 다음에 회사 사장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부분 다른 회사 사장님 이름은 몰라도 본인 회사 사장님 이름은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름하고 그 누구 이름이요? 사장님 이름, 대표이사 이름.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 공급이죠. 근데 얘만 뭐죠? 작성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공급연월일. 공급연월일 아니에요. 무슨 연월일이에요? 작성연월일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요거 285페이지 거기 밑에 박스 있어요. 박스 전에 위에 거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거기 위에 써 있기는 해요.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대부분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먼저 만들어요. 근데 왜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물건 사야 되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소파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사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살 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부가가치세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업체 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많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다 도움을 주기는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을 하기 전에라도 세무서 가서 신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안 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서 홈쇼핑 같은 거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 다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집 주소로 해갖고 내서 하는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뭐는 가능하다? 신청 가능해요. 근데 늦어도 며칠 이내에는 하셔야 돼요? 20일 이내. 그래도 요 20일을 하고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 좀 봐두세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긴 해요. 쇼핑몰도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쉬우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기 쉬우면 남도 하기 어때요? 쉬워요. 그러면 돈 벌 확률은 높진 않아요. 내가 처음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커요. 선점하는 게.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했냐가 되게 커요. 근데 지금 잘 나가시는 유튜버 분들 많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답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금 시작했으면 그렇게 못 돼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확률 싸움으로 봤을 때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할 확률은 어떻죠? 낮죠. 근데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성공을 많이 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유튜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적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냐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했는데 망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신 잘 됐을 때 얻는 것도 크지만 안 됐을 때 잃는 것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저쪽 아프리카 TV라던가 이런 거 처음 했었던 사람들은 주변에서 욕 많이 했어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왜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올인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했었죠. 근데 후발주자들은 어쨌든 그 전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할 확률은 낮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장사도 똑같잖아요. 먼저 하신 분이 돈 벌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돈 벌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되게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거고.
못 만들면은 뭐 유지라도 하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돈 벌기 쉬우면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살거든요. 정답은 아니지만 돈 벌기 쉬우면 다 그거 하지 뭐하러 머리 써가면서 딴 거 하겠어요. 돈 벌기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그 다음에 저기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2일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예전엔 3일 걸렸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받는데. 근데 지금은 며칠이면 돼요? 2일이면 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웬만하면 당일날 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었는지 뭐 했었는지 다 떠요. 예. 그래서 참고로 저기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못 내주죠. 왜냐면 또 나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내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3일 동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엔 웬만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날 바로 해줘요. 왜냐면 내 데이터만 넣으면은 이 사람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소가 어딘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일부 업종은 인터넷 신고도 돼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다 인터넷 신고가 되는 날도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딴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내 정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도 오픈 많이 되어 있어요. 슬픈 얘기인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랑 집 주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요? 100원에서 200원에 팔려요. 내 집 주소하고 내 이름하고 내 핸드폰 번호 이런 게 100원에서 200원 주면 살 수 있대요. 왜냐면 이미 다 유출이 돼버린 상태라. 근데 이 정보가 5천원 만원이 될 수가 있대요. 여기에 뭐가 붙으면 5천원 만원이 되냐면 이 사람이 대출 받은 적이 있다. 어느 은행이나 어느 사금융에서 대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왜냐면 대출 받은 사람은 또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럼 대출회사에서 그 정보를 사갖고 그 사람들한테만 뿌리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그래갖고 종종 보면은 나도 모르는데 문자나 전화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내 정보를 뭐 한 거예요? 사간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뭔가 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 버튼 누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상세 내용 다 안 읽고 동의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어간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집 사본 적도 없는데 빌딩 사본 적도 없고 상가 사본 적도 없는데 툭 하면 문자 와요. 사장님 좋은 거 있다고. 그럼 보자마자 삭제하긴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사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미 내 정보를 산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밑에 박스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요. 상호를 뭐 하는 때야? 변경하는 때. 이거는 당일날 바꿔주는데 왜 당일날 바꿔주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저 사이버몰의 명칭이 저거예요. 뭐냐면 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사이버몰의 명칭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www.다음.net www.naver.com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도메인 네임, 도메인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회사 이름처럼 쓰죠.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며칠 만에 바꿔주겠다. 하루.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4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몇 번하고 몇 번이 나온다고요? 3번하고 4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요. 이거는 수정사유예요. 수정이 고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요. 요건 폐업사유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거기 있어요. 교재에 수정사유고요.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전산세무 2급에 2번인가 3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회계에는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법인의 대표자랑 개인의 대표자랑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돈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 받아요. 근데 개인의 대표자는 월급 없어요. 왜 없냐면 개인 회사는 회사 돈이 곧 누구 돈이에요? 사장님 돈이에요. 그래서 막 갖다 써도 법으로 안 걸려요. 왜냐면 어차피 내 거고 거기에 맞춰서 뭐 내면 되니까요. 세금 내면 되니까. 근데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그거 걸려요. 그래서 그거 걸려서 저기 대기업 중에서도 불법으로 회사 자금 정상적인 절차 안 거치고 썼다가 저기 큰 집 몇 달 갔다 오신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왜냐면 법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어차피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에 대해서만 뭐 내면 되죠? 세금 내면 돼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거는 법인세라는 걸 내면 됩니다. 근데 개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인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이 바뀌면 내는 세금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원사장님은 혼자 살아. 혼자 살면 세금 많이 냅니다. 소득세는. 근데 새로 올 사장님은 자녀가 넷이야.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혼자 사시는 보다는 자녀가 4명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국가가 자유롭게 바꾸는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 낼 때마다 사장님을 바꾸는 거예요. 가족이 뭐한 사람으로요? 많은 사람으로. 그러면 뭐를 덜 낼 수 있으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공정, 공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에도 보면은. 근데 공정하고 공평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50억 난리죠. 어디 가서 6년 일해갖고 5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변명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산재였대요.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걸로 해갖고 산재로 50억 줬대요. 산재로 50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속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참고로 제 예전에 일했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좀 위험한 기계 쓰는 데였거든요. 저 그만두고 나서 알았는데 그만두고 마트에 갔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저한테 치면 이제 이모님 뻘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따님하고 장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일했던 친구한테 전화했죠. 그래서 나 마트에서 누구누구 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회사 그만두는 마지막 날 기계에 손가락이 찍혀서 손가락이 잘렸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었냐면 저도 이제 저희 쪽 팀장 때문에 그만둔 게 한 80%였거든요. 재수 없어서 막말로. 근데 그 팀장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뭘 몰아가는 거냐면 마지막 날 다쳤잖아요. 돈 벌려고 다쳤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빈 것도 아니고 프레스 기계에 눌렸어요. 그러면 그건 봉합도 안 돼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채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팀장은 지가 살려면 그거를 해야 되긴 하니까. 그 얘기 딱 듣는데 원래 정내미도 없었지만 조금 남아있던 정내미도 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뭐죠? 네. 상속이나 증여나 물려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려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 똑같은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받았냐 살아계실 때 받았냐 차이인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 관련된 세금도 상속받은 사람이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세금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바뀌든 뭐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세금을 거뒀으니까. 근데 요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여는 아직 살아계셔. 그럼 만약에 아버님 혼자 사셔. 나는 결혼해갖고 자녀가 3명 있어. 근데 내가 물려받았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혼자 계신 분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자녀가 3명에다 배우자까지 있으니까 세금을 뭐 해도 돼요? 적게 내도 돼.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런 건 그냥 두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에는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국민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인드로 보셔야 공부가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보면 책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100원이라도 덜 낼까? 참고로 덜 내는 건 없습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탈세하는 방법이 있냐고. 탈세하는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일명 합법적 탈세라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법에 가까운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일단 제가 아는 탈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합법은 아닌지라 가르쳐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관련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현재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실제로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 탈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데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상속받는 사람이 뭐까지 다 낸다고요? 세금까지 다 내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누가 사장님이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이런 걸 그만두면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왜요? 세금 걷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상속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상속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속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상속을 받으시려면 전제 조건이 자산보다 부채보다 뭐가 커야 돼요? 자산이 커야 돼요. 그러면 상속 받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10억이 있으셔. 부채가 5억이야. 그럼 받으세요. 5억 갚으면 얼마 남아요? 5억 남잖아요. 그럼 받는 거예요. 상속폭이라고 있죠.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자산보다 뭐가 더 커요? 부채가 더 커요. 받을 거 2억인데 빚이 5억이야. 받잖아요. 그러면 3억은 본인 돈으로 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나한테 3억이 없잖아요. 그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꽤 오래된 얘기인데 SBS에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작은아버지인가가 빚이 좀 많았대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나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친인척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깜빡하고 얘를 상속 포기를 안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갖고 그 학생한테 빚이 3억인가? 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SBS에서 이렇게 노출을 해갖고 변호사가 붙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속은 6개월 안에 포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안지 6개월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붙어갖고 상속 포기해서 마무리 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6개월 지났어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아직 애인데 이미 빚이 몇 억이 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빚이 없어도 솔직히 힘든데 3억이면은 못 갚어요. 3억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못 갚아요. 3억은 둘째 치고
통장에 1억만 모아보세요. 저는 1억 모았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았고 돈도 아주 못 버는 건 아니었었고 그래서 1년에 제 목표는 1,000만 원이었었거든요. 매년. 그래갖고 10년 걸려서 진짜 1억 모았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정상속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 자산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나는 몰라. 부모님이랑 안 친해서. 이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변호사한테 가서 요거 써달라 그러면 돼요. 한정상속. 써달라 그러면 써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빚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산을 2억을 받았는데 재산을 2억을 받았는데 부채가 3억이야. 그러면 한정상속 받으면 2억만 받으면 2억만 갚으면 법적으로 끝나요. 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매하신 분들. 요거는 확실히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상속 포기는 확실히 내가 받을 게 뭐예요? 적어. 그 다음에 나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 하시면 돼요. 무슨 상속이요? 한정상속. 그 다음에 요즘에 동사무소를 뭐라 그러죠? 아 맞다. 행정복지센터. 부모님이나 어쨌든 상속 관련돼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이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차피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니까. 안 오진 않잖아요. 언젠가 오셨을 때 그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은 장례 다 치르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 가셔서 우리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서류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서류 제출하면은 그 오픈되어 있는 거 음지에도는 당연히 모르겠죠. 국가도. 근데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다 조사해 갖고 알려줘요.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건물 있는지,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다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서 받을 게 더 많네 그러면은 상속 받는 거고 빚이 더 많네 그러면은 포기하시면 되는 거고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뭐 받으세요? 한정상속 받으시고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은데 언젠간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종종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 갔다 오면 맨날 그 생각해요. 돈 모아봤자 뭐해? 나도 언젠간 갈 건데 돈을 팍팍 써야지 라고 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원상복귀 돼요. 나 늙어서 뭐 먹고 살지? 그러면 돈을 아껴야 되겠네. 통장에다 많이 모아야지.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뭐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두 번 가다 보면은 찹찹해요. 저 제일 처음에 갔었을 때가 저랑 운동 같이 하던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잘못하긴 했죠. 음주운전 했다가 버스랑 부딪혀갖고 새벽에 그래갖고 가긴 했는데 그 전주까지 밥같이 먹고 공같이 사던 사람이 저기 사진만 있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 생각했어요. 아, 돈을 모아야 돼? 나도 언젠간 가는데 내일 갈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펑펑 써야 되나?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일어나고 또 아니야 모아야지. 나는 많이 살 생각 없어. 100살까지만 살 거야. 이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안에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6개월 넘어가면 그냥 이게 돼버려요. 아무 표현 안 하면.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기 가실 때쯤 되면 꼭 친해지시고 그 전부터 친한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요즘 또 안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가실 때라도 친해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긴 해야죠. 그래도 요즘 강남에서 이거 관련돼서 저기 법원에서 다툼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상속 주시는 분들이 할아버님 할머님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어른들 시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남아선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주면 누구만 줘요? 아들들만 줘요. 그럼 못 받은 딸들이 소송 걸어요. 내 거 내놔.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실 거면은 앞으로 나는 가족이 없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설마 법원에서 대판 싸웠는데 그 다음에 만나갖고 울루랄라 할 수 있겠어요? 강남엔 요즘에 그게 많더라고요. 과거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싸울 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저희도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저기 확인 한 번만 하고요. 4시 15분에 볼 거예요. 그